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무더운 여름, 그리고 장마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사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40 다 돼가는 딸과 오순도순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십수년 전 이혼의 아픔, 아니, 이혼의 기쁨을 겪었는데요. 제가 그 인간과 산 세월이 38년이나 되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제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의 밑바닥까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채널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가 앞서 말한 전 남편과 있었던 일을 넋두리 좀 해보고 싶었어요. 청취자분들이 들어주시고 같이 욕 좀 해주시면 제 속이 좀 더 시원해질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80년 어느 가을이었어요. 저와 엄마는 경기도 양평에 꽃구경을 갔답니다. 저희 식구는 단칸방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다니며 인생 사는 재미를 느끼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발전되지 않아 살아 숨쉬는 자연을 구경할 곳이 아주 많았죠. 아무튼 그곳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가서 엄마와 번갈아 가며 사진을 찍었네요. 저와 엄마는 둘 다 소심한 성격이어서 나들이 나온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쁜 꽃들 앞에서 서로의 독사진만 찍어주고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제가 두 분 사진 좀 찍어드릴까요? 모녀 사이 같은데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은 남겨야 하지 않겠어요? 하고 말하며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었답니다. 그래서 저와 엄마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남자에게 카메라를 건네주었어요. 이윽고 저와 엄마는 다정히 포즈를 잡고 여러 장의 사진을 부탁했고 많은 추억을 남길 만큼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카메라를 돌려받고 가려는데 생각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따님이 어머님을 닮아서 굉장히 예쁘시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두 분 저랑 밥 같이 먹지 않으실래요? 저는 당황했는데 엄마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거리며 웃으며 총각이 우리 딸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남자가 아주 용기 있네. 그럽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그 남자와 발을 맞춰 걷기 시작했어요. 이에 저는 얼떨결에 그 남자와 우연히 만난 지 15분 만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엄마가 집 전화번호를 그 남자에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본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며 데이트를 하자는 긴장되고 격양된 목소리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만나는 남자도 없고 엄마가 좋은 사람 같으니 만나보라고 쉴 새 없이 말씀하셔서 일단 한번 만나 대화라도 나누어 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그 남자는 어제 본 것보다 훨씬 멋있었고 매너와 칭찬이 온몸에 배어 있어 나누는 대화가 재밌고 유쾌했어요. 그래서 전 그 남자의 고백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애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약 2달 동안 연애를 하자 그이는 빨리 결혼하자고 부추겼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니 더 잴 것이 뭐가 있겠냐며 하루빨리 결혼해 자식 낳고 살자며 성급한 청혼을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오랜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걸 추구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다 싶으면 곧장 결혼하는 게 보통의 부부였죠. 그래서 저도 그이같이 멋지고 능력 있고 매너 있는 남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혼을 결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자마자 너무 섣부른 결정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아침밥이 이게 뭐야? 난 따뜻한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안 넘어간다고. 나도 출근해야 해서 매일 아침 국을 끓이는 건 무리야. 그냥 대충 먹고 출근하자. 저는 연애할 때와 다르지 않게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무서운 얼굴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뭐? 대충 먹으라고? 내가 네 집 개야? 당신의 서방이고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회사 핑계를 대고 밥을 안 해? 이따위로 할 거면 회사 때려치워. 왜 그래, 여보. 무섭단 말이야. 짜증 한 번 안 내던 사람이 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밥이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노력할게. 제가 벌벌 떨며 말하자
남편은 숟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회사에 출근한 저는 남편의 행동이 자꾸 떠올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술을 입에도 못 댄다고 하던 그이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현관부터 풍겨오는 알코올 냄새가 제 코를 찌를 정도였다니까요. 여보, 당신 술 못 마시잖아.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 설마 아침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남편의 쪼다로 하나.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술 좀 마실 수 있지. 어디서 감히 잔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이지 연애할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에 적응되지 않았고 살이 떨리도록 무서웠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제발 전처럼 대해달라고 말했더니 바로 손이 올라오더군요. 처음 남편에게 맞고 나서 5시간이 걸려 친정으로 도망온 저는 친정 부모님께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이혼하겠다고 전했어요. 그러자 친정 부모님이 놀라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뜻 이혼하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서운했고 화가 나서 엄마, 아빠, 나 맞고 왔다고. 두 분 사이한테 맞았다고요. 라고 말했더니 아빠가 헛기침을 하시며 말문을 열었어요. 애나, 많이 아팠지? 그런데 말이야,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이서방이 맨정신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술 먹고 그런 거라며.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서방한테 도움을 받았다. 우리 집 월세에서 전세로 돌려줬어. 꽤 큰 돈인데 아무렇지 않게 턱 쓰고 돌아가더라. 이서방 정 많은 사람이야. 이서방도 지금쯤이면 반성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여기서 지내고 내일 돌아가렴. 너도 이혼 여딱지 붙으면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 알고 있지? 그때가 지금처럼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 80년대였으니 아빠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혼녀라는 이유로 회사를 잘리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경험도 있었으니까요. 나연아, 부모가 이 모양이라 미안하다. 이서방이 큰 도움 줘서 이제야 숨통이 트이게 됐는데 나연이 네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미안하다.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친정 부모님의 말을 듣자 머리에 뭔가를 맞은 것처럼 어지러움이 찾아오더군요. 남편의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헷갈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은 부모님이 원망스럽긴 했지만 워낙 없이 사셨던 분들이 남편에게 큰 도움을 받아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렇다 할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사과 안 해? 장인어른이랑 통화했는데 내가 술이 과해서 기억이 안 나. 내가 설마 맨정신으로 당신한테 손찌검 했겠어? 앞으로는 술을 자제할 테니까 그만하고 밥이나 차려. 나 배고파. 마음 같아선 어제 일을 돌려주고 싶었는데 친정 부모님한테 큰돈을 해드렸으니 아무 짓도 못하겠더라고요. 또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찾아와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너는 잘못해서 한 대 맞은 걸 가지고 쪼르르 친정으로 가서 일러 바치니? 그리고 내 아들 같은 서방을 만났으면 충성하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말대답이나 하니 처맞는 거 아니야? 너 또 앞으로 이런 일로 술 안 피우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화가 났지만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알겠다고 대답하고 말았네요. 결국 제가 남편에게 당했던 일을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었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지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온 날에는 저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어요. 제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훈계하듯이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기도 했고 제가 말대답이라도 하면 뺨을 치곤 했답니다. 그런데도 전 바보같이 참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이제야 얼굴이 폈는데 또다시 돈 때문에 소가리를 하실까봐 걱정되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집안에 경사가 생겼어요. 제가 시부모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를 임신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시부모님은 좋다고 느껴본 적이 없을 만큼 냉랭하고 고지식한 분들이었는데
저의 임신 소식에 웬일로 저희 집을 찾아와 곰탕과 추어탕을 소트로 끓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밝게 웃을 줄 아는 분인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가, 잘했다. 아주 잘했어. 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애를 갖다니 장하다. 일단 회사부터 그만두거라. 임신 초기에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 꼭 아들로 낳자. 우리 민수가 3대 독자인 건 알지?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만약 이번에 딸이 나오면 둘째로 아들을 낳으면 되니까. 네, 네, 어머님 알겠어요. 저는 곰탕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머릿속으로 5만 가지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 아들, 딸 구분 없이 건강한 아이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말로 고인물의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듬해 저는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시부모님은 다시 냉랭해지셨고 제 딸을 안아주기는커녕 얼굴도 제대로 보시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제가 시댁에 딸을 데리고 갔는데 울고 있는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얜 뭘 잘했다고 우는 거냐?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질질 짜는 걸 보니 꼭 오랑우탄 같다. 에미, 얘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라. 시끄러워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제 딸에게 그런 막말을 들을 때마다 화딱지가 나서 시댁에 오는 게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3대 독자의 아내이자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받으며 살고 계시니 입과 귀를 닫고 며느리 노릇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도 시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더군요. 지금이야 딸바보 아빠들이 참 많은데 그때 시절에는 그런 단어가 어울릴 만한 아빠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도 자기 자식은 예뻐하는 게 당연한데 제 남편은 저 대신 딸을 안아줄 때마다 억지로 안아주는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당신 딸이야. 그런 표정을 꼭 지어야겠어? 아들이었어도 그랬을 거야? 이 사람이 또 잔소리하네.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아, 당신이야말로 길바닥에서 서방한테 큰 소리 내는 건 어디서 배워먹었어? 아무튼 부모 교육 제대로 못 받은 티를 팍팍 내요. 응? 거기서 친정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와? 당신은 걸핏하면 내 친정부모님을 들먹이시더라? 그러자 남편은 온갖 인상을 쓰며 저에게 안고 있던 딸을 넘기고 집에서 두고 보자며 화난 걸음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어김없이 집에 가서는 남편의 매타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아내 대접과 며느리 대접을 받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더는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말이죠. 그런 저는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시댁에 가는 건 끔찍하게 싫었고 남편은 저와 딸에게 무정하게 대했습니다. 그이는 외박을 밥 먹듯이 했고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고 차려준 밥을 먹고 회사에 나가는 게 일상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딸아이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해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거래처 사람과 급하게 약속이 잡혔다며 저희와의 약속을 깨버렸답니다. 딸아이는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지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고 저와 둘이 가는 게 더 좋다고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버스를 타고 놀이공원을 향했고 여러 놀이기구를 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저녁상 차릴 준비를 위해 시장으로 향했고 양손 가득 장을 봤어요.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옆에 있던 딸아이가 제 다리를 툭툭 치면서 아빠가 저기 있다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에 저는 딸의 고사리 손가락을 따라 눈을 돌렸고 미용실 안에서 미용사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골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뒤에 동네에서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걸 목격했답니다. 그래서 전 두 사람의 뒤를 밟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요즘 제가 몇 번이고 유혹해도 주책맞게 뭐하는 짓이냐고 해서 단순히 욕구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가 생겨 그랬다는 사실에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싶었죠. 저는 모텔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서 남편과 상간녀를 혼내줄 자신이 없었죠. 그이가 친정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는 건 물론이고 여러 차례 목돈을 드린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딸이 먹고 사는 것도 남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니 눈과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초라하던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리로 기어들어가고 싶었네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바람 피우는 것을 추궁했고 제가 본 것을 말하며 어떻게 대답할지 두고 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럼 나야 아쉬울 거 없지. 아들 낳아줄 여자랑 재혼하면 되니까. 그런데 당신한테 위자료는 못 줘. 장인 장모가 나한테 받아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건 당신도 알지? 라며 미안한 마음은커녕 언제라도 벌써 저와 이혼할 생각을 해두고 있던 것처럼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네요. 누가 이혼하재? 당신이 하고 있는 짓이 우리 딸에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생각해서라도 그 여자 그만 만나. 그러자 남편이 제 뺨을 날리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네 부모는 내 덕에 먹고 살고 너랑 네 딸도 나 없으면 거지꼴로 살아가는 걸 모르는 거야?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뭔 짓을 하든 간에 넌 입 다물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는데 그놈의 돈이 제 입을 다물게 하더라고요. 이게 제 운명인가 싶어 바보처럼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딸아이는 학교에서 우등생이라고 불릴 만큼 똑똑했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성장하고 있었죠. 한편 친정 부모님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며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되셨답니다. 변하지 않은 건 저와 남편뿐이었어요. 그이는 수시로 상간녀를 바꿔가며 불륜을 멈추지 않았고 저는 모른 채 하고 지내며 처량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위암 4기를 선고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말을 듣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친정엄마의 곁을 지켜주자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업이 바쁘니 저 혼자 다녀오라고 했답니다. 친정엄마가 위독한 상태인데도 별 감정 없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 혼자 부산까지 내려가서 병실에 누워있던 삐쩍 마른 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저를 보고 손조차도 올리지 못하셨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버리고 얼굴은 혈색 하나 없이 하얗게 변해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졌고 슬픔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약해졌어? 작년에 봤을 때만 해도 건강했잖아. 친정엄마는 아기 같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나연이 오랜만이네.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 참 많았지? 엄마가 너에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다. 미안해, 나연아. 미안한 건 알아? 그렇게 미안하면 빨리 나와서 나한테 다 갚아. 힘 좀 내라고. 제가 엄마의 손을 잡자 얼마나 차갑고 거칠던지 사포를 만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위암 4기의 생존율이 4분의 1인데 저희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빙빙 돌린 것과 같았죠. 여하튼 저는 엄마 곁에서 사흘을 머물렀어요. 중학생 딸아이는 저 없어도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학교 가는 게 충분했으니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복병은 언제나 그러하듯 남편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 언제 집에 오냐며 국이랑 찌개가 없으니 밥을 못 먹겠다며 살림하는 주부가 너무 오래 시간을 비워 집이 엉망이 되니 빨리 오라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정 부모님께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비교적 깨끗했어요. 착한 딸이 엄마 대신 집안 정리를 어찌나 잘해놨던지 벌써 다 컸구나 하는 심정이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맞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과 국을 끓였고 곧 그이와 식탁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당신 보고 싶다네. 이번 주말에 함께 내려가는 게 어때? 나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당신 혼자 다녀와. 남편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제가 분명 엄마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전했는데도 찾아뵐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당신 장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깟 골프가 중요해? 늙으면 누구나 죽어.
호들갑 떨지 마. 그동안 내가 처가에 갖다 바친 돈으로 잘 먹고 사셨잖아. 안 그래? 이렇게 돈을 앞서 갑이 되려고 하는 남편에게 오래전 정남이가 떨어져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이틀 뒤에 혼자 부산에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네요. 늦은 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제 남편과 같이 내려오는 거냐고 물으셔서 남편 사업이 바쁜 상황이라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사위가 제법 많이 보고 싶으셨는지 그이에게 따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거실에 있을 때 안방에서 남편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아, 네, 장모님. 요즘 사업이 많이 바빠서요. 제가 집사람처럼 노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대로 내려갑니까? 네, 다음에 내려갈게요. 제가 돈 좀 보내드릴 테니까 병원비 보태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세요. 네, 끊습니다. 아이, 노인네. 어디서 사업하는 사람을 오라가라야. 늙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아, 끝까지 거머리 마냥 달라붙으려고 드네. 아주 지겨워 죽을 집구석이다. 에휴. 전 거실로 새어나오는 그이의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이런 인간과 2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에 환멸을 느꼈네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당신,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뭐? 늙으면 곱게 죽으라고? 그게 당신 장모한테 할 소리니? 엄마는 죽기 전에 당신 얼굴을 꼭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우리 엄마를 어떻게 거머리로 취급할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은 무섭게 눈을 뜨며 아주 열려놨네. 누가 들으면 당신이 엄청난 효녀인 줄 알겠어? 내가 네 집구석에다 갖다 바친 돈으로 먹고 산 걸 잊은 거야? 그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커녕 되레 저에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정말 화가 났고 가슴 아프고 남편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이에게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마음만 먹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네요. 결국 저는 딸아이와 부산으로 내려갔고 엄마 곁을 지키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제 딸은 공부보다 외할머니가 더 중요하다며 학교까지 빠지면서 저를 따라왔답니다. 저는 일주일에 사흘을 병원에 머물고 다시 집으로 가서 남편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반복했죠. 전 평생 가난하게 큰 행복을 누려보지 못한 엄마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물론 제 인생도 그리 행복하진 않았지만 엄마가 더 오래 사셔서 좋은 구경과 소식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를테면 당신이 정말 예뻐하는 손녀가 대학도 가고 시집도 가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엄마는 항암 치료를 꿋꿋하게 잘 버티셨습니다. 살려는 의지가 강하셨는지 엄마의 몸속에 있던 암세포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소멸하셨어요. 이를 본 의사 선생님은 저희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며 기적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암 4기의 60대 환자가 이렇게 쾌차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물다며 박수까지 치면서 축하와 감사를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1여 년 만에 병원을 퇴원한 엄마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셔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앞으로 친정 부모님과 더 많은 추억을 쌓기로 하고 자주 놀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남편은 친정엄마가 암과의 사투에서 이겨냈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됐네. 노인 양반이 명줄 하나는 길다. 라고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 엄마였어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이게 또 뭘 잘못 먹었나? 그냥 닥치고 밥이나 차려라. 전 이런 사람과 더 살아야 할까 하는 회의감이 매일 들었답니다. 이혼할 용기가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시죠? 저도 이런 제 자신이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잘 되던 남편은 늘 당찼는데 19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백수가 된 남편은 다시 재기하려고 여러 투자자들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그 일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저희 식구는 큰 집을 떠나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큰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멀지 않은 청소기 공장에 어렵게 취직했답니다.
IMF 시기라 그 자리도 얼마나 경쟁률이 셌던지 함께 면접 온 여러 명의 가장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걸 지켜봤답니다. 그때 당시 공장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급여가 3분의 2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훨씬 많이 채용되었죠. 그렇게 17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한 저는 소처럼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잘못 보였다간 잘리기에 심상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제가 버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세 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네요. 딸아이는 학원에 다니지 않는데도 우등생이었고 앞날이 창창했어요. 그래서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모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청소기의 원리가 저절로 이해가 되고 뭐가 아쉬운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청소기는 소음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것만 수정해도 판매량이 급증할 것 같더라고요. 또 청소기에 걸레까지 달려있으면 따로 걸레질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공장 반장님한테 제 아이디어를 말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일러주더라고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불량으로 나온 청소기를 짜투리 시간에 만지작거리며 청소기 흡입기 부분에 헝겊을 덧대어 걸레를 닦았습니다. 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모터를 감싸는 플라스틱에 스펀지의 원리로 만든 흡음재를 덧대었어요. 그랬더니 청소기의 소음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청소 또한 헝겊이 덧대어 있어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공장장님한테 직접 보고했더니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제 아이디어로 청소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답니다. 이후 청소기의 판매량은 급증 정도가 아니라 예약이 밀려 공장의 직원을 더 채용해야만 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제 아이디어를 사겠다고 찾아왔고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매달 판매 수량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 개발팀을 만들어 저를 팀장으로 앉혀주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는 예전에 남편이 마련했던 집보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제가 큰 돈을 벌고 남편을 대신해 가장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며 딸아이에게 못해줬던 학원과 과외를 시켜주었고 재기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매달 용돈을 주었네요. 그이는 한심하게 집에서 먹고 자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는데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당장 이혼이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친정 부모님께 해드린 게 있으니 갚아준다는 생각으로 참고 지냈어요. 그리고 그이가 했던 것처럼 시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붙여드렸죠. 이듬해 딸아이는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결심한 대로 등록금을 책임질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2008년이 되었고 청소기는 많이 발전하게 되어 제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전자상가를 크게 차렸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한심하게 집구석 페인으로 지냈고 제가 주는 돈만 받아가며 연명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폐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크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자고 하자 옛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정확히 14년 전 친정엄마가 위암이었을 때 남편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빠짐없이 말이죠. 그래서 전 그이가 했던 대로 사업이 바빠 죽겠는데 가긴 어딜 가. 당신 혼자 다녀오든가 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너 돈 좀 번다고 막 나가는구나. 시어머니가 암인데 며느리가 찾아보지 않는 게 말이나 돼? 라고 받아쳤답니다. 그래서 전 씩 웃으며 병원비는 있어? 내가 붙여줄게. 라고 말했더니 그 자존심 센 남편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이제야 누가 갑이고 을인지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제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한마디를 못하더군요. 그때 좀 통쾌하긴 했지만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이에게 제대로 돌려줄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걸려온 순간이었죠. 네, 어머님, 몸 좀 괜찮으세요? 너는 뭐 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냐? 며느리 하나 있는 게 그 모양이어서 되겠냐? 여기 입원한 여자들은 죄다 며느리들이 와서 간병한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와서 나 좀 간병해라. 그때 저는 거실에 있는 남편이 듣도록 안방 문을 살짝 열었어요. 어머님, 다음에 찾아뵐게요. 요즘은 제가 사업하느라 바빠서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집 가장이잖아요. 돈 버는 사람이 어떻게 병간호 따위나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셨죠? 이만 끊습니다. 아, 어디서 사람을 오라가라야. 노인네가 죽을 때가 되었으면 조용히 곱게 죽을 것이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그동안 내 돈 뽑아먹었으면 됐지. 어디서 지 대소변을 받아달래? 아들이나 엄마나 하는 짓거리가 똑같네. 역시나 남편은 방문을 걷어차며 들어와 큰 소리를 치더군요. 너 정말 막 나가는구나! 뭐? 곱게 죽으라고? 거머리라고? 이걸 그냥... 그이가 저희에게 손을 올리자 제가 먼저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아직도 옛날에 네 마누라인 줄 아니? 어디서 폭력을 쓰려고 지랄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한 말은 네가 14년 전 위암 걸린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야. 왜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이는 부어오른 뺨을 잡으며 씩씩댔지만 다른 말은 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기억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니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미뤄왔던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이젠 친정 부모님과 제가 남편에게 받은 만큼 돌려준 것 같으니 더는 베풀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병원에서 며칠 동안 밤을 새우고 있는 사이 집을 팔고 딸아이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그러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 1억이야? 지금 우리 엄마 상태가 어떤 줄 알아? 정말 위독하다고. 그런데 이런 식의 이혼 소장을 보내? 그러기야. 당신도 나의 엄마가 위독할 때 외면했잖아. 그래서 똑같이 해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진작에 잘하지 그랬어. 내가 너랑 이혼하는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 줄 알아? 그래도 당신한테 위자료 달라는 말은 안 할게. 당신이 친정 부모님한테 돈은 잘 갖다 줬으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보자. 끊는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2주 만에 법원에서 만나게 되었고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만 미워한 게 아닌 제 딸까지 조롱했던 시어머니한테 저승으로 잘 가라고 저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고 전 남편을 위로하는 문자 따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만 인연을 끊자는 의미로 부조금 2만 원을 남편에게 이체했답니다. 가난했던 1980년부터 제가 당했던 수모의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나버렸답니다. 어느새 저는 환갑의 나이가 되었어요. 딸아이는 제 결혼 생활을 보고 느낀 게 많았는지 40이 다 되어가는데도 결혼 생각이 없답니다. 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까봐 겁이 난다며 비혼주의자로 평생 저와 함께 살겠다네요. 제 젊었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노년의 삶까지 적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순간들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바보같이 살았던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참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상 필립이었습니다.